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기에 더해서 해외 유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발표에 따르면 여의도 한강공원의 자동차 소모임 관련 확진자도 5명이 발생했습니다. 야외에서의 모임은 안전하겠지 하는 마음이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다소 느슨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전국적으로 여전히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2,5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오늘도 서울 상황실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선미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산발적 집단 감염에다 해외 유입 사례까지 증가하면서 또다시 신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전국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 51명 추가됐습니다. 수도권을 넘어서 비수도권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해외 유입 사례도 9개 국가가 관련됐습니다. 지역 발생이 31명, 해외 유입이 20명입니다. 먼저 해외 유입부터 살펴보면 검역에서 12명, 지역으로 돌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8명입니다.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선박 인근 선박의 러시아 선원 1명이 확진이 됐고 이라크, 인도, 파키스탄 각 4명, 카자흐스탄 3명, 쿠웨이트, 미국, 아프리카 유입이 각 1명씩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0일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서 유입된 확진자도 1명 나왔습니다. 지역 감염은 7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11명, 경기 5명, 인천 3명 등 총 19명이 추가됐고 비수도권에서는 대전에서 8명, 울산에서 2명, 강원과 충남에서 각 1명이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 12,535명입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281명이 유지되면서 치명률이 어제 0시 기준 평균 2.24%로 전날 대비 0.01% 하락했습니다. 격리에서 해제된 환자가 22명 추가가 되면서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은 1,93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지금 어제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니까 수도권 중에서는 서울 지역 확진자가 가장 많았는데요. 서울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일 대비 늘어난 확진자 수는 11명입니다.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50대 남성 1명, 리치웨이 관련한 중랑구에 있는 헬스장을 다니던 30대 여성 1명, 도봉구 요양시설 직원, 이용자 가족, 방문 요양보호사 총 3명, 그리고 영등포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원과 지인까지 총 2명, 경로를 확인 중인 사람 총 4명입니다. 여기에 오후 6시 서울시 집계에서 7명이 추가됐습니다. 주요 감염 경로를 분석해보면 해외 접촉이 또 1명이 늘어서 297명이고 도봉구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가 1명 늘어 43명, 다른 지역 확진자를 접촉해서 감염된 환자가 2명 추가돼서 36명, 기타가 1명 늘어 280명, 경로를 확인 중인 사례가 2명 늘어 109명입니다. 리치웨이 관련 사례는 0시 이후에는 늘지 않아서 어제 집계와 같은 총 117명이었습니다. 추가 확진자를 더한 서울시 누적 확진자 수는 1,248명입니다. 예, 지금 도봉구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도 1명이 더 추가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은 그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사례가 많았잖아요. 이번에도 같은 경우입니까? 네, 맞습니다. 도봉구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는 지난 17일에 숨진 환자의 밀접 접촉자로 굿모닝 요양원 직원이었는데요. 지 6월 10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하다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이 뒤바뀐 건데 이 환자는 자가격리 중에는 혼자 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추가로 확진된 환자 중에 판정이 번복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구로구 50대 여성인데요. 지난 15일 구로 예스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18일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자가격리 조치로 20일 퇴원했습니다. 퇴원 전에 실시했던 예스병원 전수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발열과 인후통 등으로 어제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존 집단 감염지에서도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문제인 것이 새로운 집단 감염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 여의도공원에서 모인 자동차 동호회에서 또 집단으로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요. 네, 지난 15일 밤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소모임을 가진 자동차 동호회 회원 10명 중 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영등포구에 따르면 이들의 목적지가 한강공원은 아니었고요. 휴게소 개념으로 20-30분 정도 주차장에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밀폐된 장소가 아닌 탁 트인 야외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에 있는데 이들의 접촉자 중에서도 1명이 추가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10명은 인천과 부천이 거주지고 서울 거주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모임 전파가 추정되는 또 다른 확진 사례도 있었는데요.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지난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강서구 확진자와 역삼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강남구는 해당 사무실을 즉시 폐쇄하고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던 동료 5명과 가족 1명을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이 여성의 딸이 그제 김포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는 이게 딸로부터의 감염인지 아니면 강서구 확진자로부터의 감염인지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참 이런 가운데 어제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19가 참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힌다라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2차 대유행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가 다방면에서 미리미리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활 전반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비대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게이트를 통과할 때 태그를 하지 않고도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무태그 게이트나 아니면 자율주행형 인공지능 안내 로봇, 또 고객센터에 체포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감염병 확산이 일어나는 재난 상황을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전년보다 150%의 예산이 더 확충해서 올 하반기에 노후된 시설을 바꾸면서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선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임현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발표된 내용으로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가 이제는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 동호회에서까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그 사람들이 밀접하게 모이는 그 어떤 공간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 기준이죠. 추가 확진자가 51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부의 방역관리 기준의 목표가 되는 10명을 벌써 이달 들어 7번째 넘긴 건데요. 지난 15일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자동차 동호회 회원 10명이 모이는데 이 중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또 이들과 접촉했던 1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발 누적 확진자는 205명까지 늘었고요. 또 다른 쿠팡의 물류센터죠.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예. 이렇게 국내에서의 지역 발생 확진자 규모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곳이 어제 확진자가 대거 확인됐던 부산항 러시아 냉동 화물선이죠. 이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 화물선에 올랐던 한국인 선원 등에 대한 이 접촉자들을 분리해서 검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면은 접촉자 163명 중에서 152명이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방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면 여전히 이 항만 방역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이 문제가 된 건 이번 러시아 화물선의 경우 전자 검역을 통해서 이 선내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거짓 통보를 했고 예. 우리 검역관이 별도의 어떤 승선에서 하는 이런 검역 검사 없이 항만 접원이 허용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류만 보고 검역증을 내준 셈인데요. 이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모든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우리 검역관이 배에 올라가 승선 검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이번처럼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항 조치를 금지시키고 과태료는 물론 구상권까지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선박회사에 대한 이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정은경 본부장의 말 들어보시죠. 대책본부는 항만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증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국가를 중심으로 한 항만 검역을 강화하겠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하여 고위험 국가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10살 이내의 체류 지역과 선원 교체 여부, 입항 시 선원 하선 여부, 화물의 특성과 하역 작업의 방식, 그리고 유증상자 여부 등등의 위험도를 조사하여 코로나19 위험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승선 검역 및 검사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박회사의 입항일 이전 10살 이내에 하선한 선원에 대하여는 검역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여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입항 제한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원과 작업자 간의 비대면 비접촉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화물 하역 및 산적 시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 공항 쪽에는 주의를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항만 쪽에서의 방역 허점이 드러난 사례인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이 관련 대책을 강화하기로 한 조치는 꼭 필요했던 그런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역 발생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고 또 해외 유입 감염 사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그 병상 문제도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죠. 네, 말씀하신 대로 하루 확진자가 이렇게 50명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 수도권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중환자 치료 병상은 벌써 90% 가까이 찬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네. 이번 정부 발표는 그러니까 제한된 병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환자는 유전자 증폭 검사인 PCR 검사에서 이틀 연속 2번 음성이 나와야 격리 해제가 가능했는데요. 네. 그런데 증상이 거의 없고 전파력도 거의 없는데도 이 PCR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와서 환자가 퇴원하지 못하고 계속 병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엄격한 기준 때문에 확진해서 격리 해제까지 평균 25일이 걸렸고 최장 100일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병상이 꼭 필요한 중증 환자라든지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고연령층 등 취약계층이 정말 필요할 때 치료를 못 받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새 지침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조금 전에 언급을 하신 PCR 검사에서 그 검사에서의 양성 여부와 상관없이 확진 이후에 열흘 동안 증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새로 포함됐네요. 네, 이런 격리 해제 완화 기준은 오늘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 앞으로는 무증상자는 열흘이 지나도 무증상이다 이러면 격리 해제가 됩니다. 유증상자의 경우에도 확진 뒤 열흘이 지나고 72시간 동안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았는데 발열 증상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 이러면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은경 본부장의 말 들어보시죠. 유전자 검사,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코로나19를 진단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검사이지만 확진자의 임상 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장기간 양성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래서 격리가 장기화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검사 기준과 함께 임상 경과 기준의 격리 해제 기준을 마련하여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임상 경과 기준의 경우는 확진 후에 10일이 경과하고 이 10일 동안에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먼저 임상경과 기준으로는 발병 후에 10일이 경과하고 그리고 최소한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어야 하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호전되는 경우에는 검사 기준 없이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네, 또 환자의 증상이 나아질 경우 생활치료센터나 다른 병실로 옮기는 그런 절차와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예.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이뤄지게 되는데 환자가 만약 이런 생활치료센터의 이송을 거부하게 된다면 입원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 그래요. 또 이 한편 정부가 음식점에 대한 방역 관리 방안도 마련을 했는데요. 이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식사 시간 2부제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네, 직장인 같은 경우를 보면 인근의 회사 식당에 가보면 점심시간에 밀집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정부가 실제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식당 4곳과 주점 6곳 등 음식점으로 분류되는 시설 10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게 식사 시간 2부제입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은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2시 반까지, 그다음에 12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이렇게 나누자는 건데요. 예.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시간대 식당 손님들이 절반으로 줄게 되고 그만큼 거리 두기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테이블에도 칸막이를 설치하고 1인용 테이블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칸막이 설치 비용 등은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식사 시간도 조절을 하고 또 그 식당에서의 공간 환경 개선도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군요. 예,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등교 수업을 늦춰달라는 국민청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유은혜 부총리가 답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언제 이뤄질지도 모르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등교 수업을 늦출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유를 보면 이 등교 수업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원격 온라인 수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래 아이들과 또 그리고 선생님들과 만나서 대면하고 마주보면서 이 소통하고 교감하는 게 교육적 측면에서 절실하다는 설명입니다. 유 부총리는 또 이 원격 수업에서 발생하는 교육 격차가 또 다른 고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등교 수업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최근 상황이다 보니까 교육당국에서도 참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임현철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발표된 내용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제시했던 것들이 일일 신규 확진자 수 50명 미만, 그리고 감염 경로 불명 5% 미만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이미 10%를 넘어섰고요. 이제는 신규 확진자까지 또 5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요? 네, 그 확진자분들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건데요. 네. 우리가 방역 망을 통해서 접촉자를 확인해서 격리하고 이렇게 추가 전파를 막아야 되는데 감염 경로 접촉자 확인에서 벗어나 있는 벼랑간에 다른 감염 환자들이 계속 생기는 거고 그 감염자들이 계속 다른 감염자를 만들고 있는데요.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서 4명,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6명 중에 3명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확진자가 생겼고. 굉장히 큰 비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네. 그중에는 나중에 보면 이분이 이것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밝혀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나중에 찾는다는 것은 기존의 관리망에 있지 않았던 환자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추가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최근에는 울산에서 서울에 다녀간 분들도 이제 감염이 돼서 이제 수도권과 이제 다른 지방이 이제 사실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네네. 전국적인 확산세는 계속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예. 이 전국적인 확산세가 좀 장기화될 것에 좀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그리고 또 요 며칠 동안의 상황을 보면 해외 유입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도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외 유입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 국내 상황에 당연히 변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네,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좀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해외 유입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2주간의 자가격리가 필수이기 때문에 해외 유입 환자 그 자체만으로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분들 중에서 환자들이 계속해서 생기면 그 환자들을 결국에는 우리 의료진이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환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 중에서 환자 숫자까지 늘어나면 그것들 자체가 다 우리 방역 체계 또 의료 체계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이번에 이제 부산의 항만에서 집단 감염이 생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네. 그동안의 방역 당국이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막았던 부분은 항공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부산 항만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 때문에 항만 쪽 검역이 굉장히 허술했다라는 것이 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거의 이제 유행이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야 이제 항만 검역이 굉장히 허술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제 그 부분에서 계속 구멍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뒤늦게 확인을 한 셈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까지 신경을 쓰려면은 더 이제 또 여러 가지 자원들을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내 상황을 잡지 않으면은 이런 해외 부담까지 덧붙여져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직접적인 지역사회로의 전파의 문제보다는 이제 이런 해외로부터의 환자들을 모두 감당하다 보면 의료 인력이라든가 또 병상의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또 국내 지역 감염 역시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지역을 넓히며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 대전 방문 판매 업체에서 시작된 감염이 계속적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물론 이제 이분이 어디서부터 처음에 감염이 시작했는지도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또 이분들의 동선을 보게 되면은 수도권 못지않게 굉장히 동선 범위도 넓고 여러분들 만나시고 또 복잡하고요. 또 문제는 이렇게 동선의 접촉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진술이 좀 일관되지 않거나 역학조사에 좀 혼선을 주는 진술을 좀 많이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또 특히 이분들이 이제 전주를 다녀오신 경우에도 좀 늦게 파악이 됐고 또 그로 인해서 전주, 광주, 익산 이렇게 또 추가적인 지역 전파가 있었고요. 또 대전 시내에서 방문한 어떤 장소에 대해서도 좀 뒤늦게 접촉자가 확인되면서 그분들이 또 그때 찾았을 땐 또 임의적인 추가적인 N차 감염이 또 일어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대전의 확산세가 계속 끊이지 않고 증가할 것이 좀 앞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최근에 그 덕평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이제 그곳이 폐쇄가 됐거든요. 얼마 전에 그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던 시기에 물류센터를 고위험 시설로 이미 분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류센터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이유는 뭘지, 왜 선제적인 조치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감염이 취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반면에 좀 노동 강도가 세고요. 그리고 냉장 시설이 갖춰져 있는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이 폐쇄 환경까지 덧붙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데 그 노동 자체가 이 생활 방역을 하기에는 좀 수월하지 않은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회사 차원에서 또 방역 당국 차원에서 고위험군으로 지정을 해놓고 방역에 신경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현장의 노동자들이 방역을 지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 물류센터 같은 곳이 이 코로나 환경에서
이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기반 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예. 왜냐하면 택배 운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올스톱이 될 테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앞으로도 아마 방역 당국에서 계속해서 신경을 쓰겠지만은 물류센터에서는 이런 식의 집단 감염 사례 혹은 감염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 가지 그 긍정적인 사례를 하나 부각을 하자면은 그 송파 물류센터에서도 네. 한번 감염자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서는 이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곳은 다른 물류센터에 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 노동을 하실 때 마스크 착용이라던가 또 거리두기 같은 것들을 지켰던 것으로 사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센터라고 하더라도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 곳이지만은 뭐 원천적으로 막지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송파 물류센터의 사례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네. 여러 가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물류센터라는 공간 자체가 워낙 감염에 취약한 구조이기는 합니다만 그 짚어주신 송파 공장의 사례처럼 그래도 이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기만 한다면 이 집단 감염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정말 배울 점이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밀접 접촉 여러 가지 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가진 그런 시설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또 우리의 방역망 밖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서 또 확진자가 나타났는데요. 이 모임의 경우는 야외에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걸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동호회가 어떤 형태로 모임이 있었는지 계속 조사 중에 있는데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야외 주차장에서 이제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무래도 어떤 동호회 모임의 형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가까운 지인 모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같이 뭐 식사나 차를 마셨다든지 아니면 또 같은 자동차를 동승하고 탑승한다든지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환경에서 근접한 거리에서 이렇게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다 예외 없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야외이긴 하지만은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비말 전파가 있었을 수가 있겠고 네. 또 주차장 이외에 다른 뭐 식당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추가적인 모임이 있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문제는 이 동호회 시점이 6월 15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점에서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인지가 돼서 이분들과 관련된 추가적인 N차 감염에 대한 접촉자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그 모임의 형태라든가 이 참가했던 분들의 어떤 동선에 대한 그 역학 조사가 우선은 완료가 돼 봐야 어떤 그 감염 경로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겠군요. 자, 이렇게 국내 상황도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해외 유입 사례까지 증가를 하다 보니 조금 전에 그 강양구 기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과연 병상은 충분할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부터 격리 해제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이 시행이 되는데 이것 또한 병상 확보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대안의 하나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병상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증 환자 격리 병상이 거의 9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고 중증 환자들이 입원하는 곳이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인데요. 예.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은 더 이상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받을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엄중한 상황이라는 걸 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뭐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궁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수도권에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병상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네. 제가 이제 지적을 해드렸듯이 이미 생활치료센터 2곳이 경기도 광주랑 경기도 안산에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은 더 이상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생활치료센터에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런 조치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코로나19 환자들의 퇴원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 격리 해제 기준도 굉장히 완화시켰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증상 확진자나 유증상 확진자나 기존에는 다 2번에 걸쳐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 음성이 나왔을 때만 퇴원을 시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기준을 아예 없애버린 다음에 무증상 확진자들 같은 경우에는 열흘간 증상이 없으면 그냥 퇴원을 시키고 네. 그리고 유증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 7일 열흘 정도가 지난 다음에 72시간 동안 증상이 없는 기준을 충족을 시키면은 네. 검사를 했을 때 양성으로 나오더라도 그냥 퇴원을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굉장히 엄격했던 기준과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완화된 기준이죠. 예.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퇴원 기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엄격했었거든요. 그리고 몇 차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타인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심지어는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감염을 시킬 수 없는 불활성화된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변경된 조치가 방역에 뭔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만은 지난 5개월간 유지해왔던 그 퇴원 해제 기준을 이렇게 확 완화시킨 이유는 사실은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방역 당국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수도권에서 환자들이 쏟아질 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까 봐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지금 계속해서 조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그 새로운 지침을 보니까 앞서서 저희 TBS 기자와도 짚어봤던 내용인데요. 그 격리 해제 기준을 상당히 많이 완화를 시켜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결정에 대해서 의학적인 견해는 또 어떤지 궁금한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것은 그동안에 현장에서 진료를 하셨던 전문가들의 입장하고 그다음에 3,000명의 환자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네. 충분히 내린 결론이 되겠고요. 예. 물론 이제 격리 해제 기준하고 입퇴원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혼동스러우실 수 있겠지만은 네네. 일단은 격리 해제 기준은 이분이 추가적인 감염 전파가 없을 것인가를 중점으로 보겠고 입퇴원 기준은 이분에게 산소 치료와 같은 중환자 치료가 필요할 것인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물론 이제 바로 퇴원하셔서 바로 격리 해제가 되는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산소 치료라든지 에크모 치료와 같은 중환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중환자 음악 격리 병상에 이제 우선적으로 네. 입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산소 치료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기저질환이 없고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호전이 되면은 더 이상 중환자실에 계실 필요는 없고 다만 아직 바이러스가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격리 해제되는 것보다는 어떤 다른 병실로 가시거나 아니면 경증 생활치료센터에서 조금 더 기다리다가 격리 해제 기준이 되면 이제 사회생활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보다 경증생활치료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그중에서 필요하신 분들만 중환자실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중환자실로 오시는 환자분도 줄일 수가 있고 오셨던 분도 이제 빨리 퇴원하기 때문에 병상을 그만큼 많이 활용하고 중환자 위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사실 이것은 예전에도 계속 주장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 좋아졌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데 이제 바이러스만 계속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서 퇴원을 못 하셨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좋아지고 더 이상 치료가 없고 치료할 필요가 없는데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그런 분들은 일단 경증생활치료센터로 가시고 또 거기서도 격리 해제 기준에 충족을 하게 되면은 PCR 검사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 격리 해제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물론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감염병의 특성을 잘 몰랐는데 네네.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 만들어진 적절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비단 병상 문제 해결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의학적인 치료의 부분에서도 훨씬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환자분 입장에서도 그 갑갑한 그 병상에 계속 이렇게 격리되시는 것보다는 네. 또 좀 시설을 옮기면서 상태에 따라서 또 빨리 조기 격리 해제될 수 있다는 면에서도 네. 환자분 어떤 심리적인 어떤 단절감 같은 거에서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도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군요. 자,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만 이 서울과 수도권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 스스로 방역과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그 부분이 하나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심심찮게 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 때문에 사건,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화면부터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언론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분들도 항상 그 마스크 착용이 기본이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만 사실 요즘 그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마스크는 코로나19에서 비말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네. 이제 거리 두기, 손 씻기가 또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와 이제 아시아권과 유럽, 미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마스크 착용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었고 예. 또 마스크가 충분한 비말 차단을 한다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마스크 착용을 통해서 물론 100%는 아니지만 80% 이상의 비말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알려져 있고요. 네. 마스크 쓰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무증상 감염일 때 남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효과가 사실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서로 마스크를 잘 착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례처럼 내가 기침도 안 하고 코로나도 안 걸렸는데 왜 마스크를 써야 되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본인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무증상 감염 시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것이 결국은 돌아서 내 가족이라든지 집안의 어르신이라든지 또 이 지역사회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요. 주변에서 많이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짧게 좀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가끔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면 마스크를 잘 쓰고 있다가 전화 통화할 때 벗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안 됩니다. 네, 이제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던 내용인데 사실 어떤 마스크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스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마스크라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그리고 또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예. 저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면 유심히 다른 분들이 마스크 착용하는 모습을 살피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어처구니 없고 그리고 또 그 한마디 가서 해주고 싶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전화 통화를 하시거나 대화를 하는 것을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자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 곳과 말을 하는 것 사이에는 비말이 나오는 양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럼요. 일단 그런 걸 좀 당부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더라도 굉장히 급한 전화면 문자로 처리를 한다거나 혹은 잠깐 내려가지고 혹은 내린 다음에 이제 통화를 다시 하자라고 하고 끊어야 되는데 이제 꿋꿋하게 전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네. 근데 이제 마스크를 끼고 전화를 하시면 일단 말을 할 때 숨이 차고 그리고 또 발음이 뭉개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소리도 그러니까 잘 안 들리고요. 네,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마스크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통화를 할 때도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되고 마스크 착용 때문에 통화하기가 어렵다면 그건 그 안에서는 통화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 내리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하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급한 상황이면은 문자 같은 곳으로 이제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여러 번 지적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침을 하실 때 마스크를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거꾸로 된 것 네, 아닙니까? 거꾸로 됐죠. 원래 네. 기침을 할 때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인데 그러게요. 기침을 하실 때 마스크를 내립니다. 왜냐하면은 마스크에다가 기침을 하면 본인이 계속 착용을 해야 되니까 찝찝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내리고 콜록콜록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진짜로 해서는 안 되는 경우고 그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왜 앞뒤가 안 맞는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 그렇죠. 밖에서 뭐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꾹 착용하고 계시다가 사람이 많은 실내로 들어오시면 마스크를 벗는 일 그것 같은 또한 거. 거꾸로 된 거네요. 거꾸로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는 건 좋은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좀 앞뒤가 안 맞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가 이렇게 잠깐 벗는다든가 할 때 가장 흔하게 보이는 모습이 이 마스크를 턱에 걸쳐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음료를 마신다거나 흡연을 한다던가 또는 그냥 정말
너무 오래 쓰고 있어서 답답해서 그럴 때 턱에 걸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괜찮은가요? 네, 심지어는 패션으로 턱에 걸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예.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도 흠칫흠칫 놀라는데요. 이제 마스크를 턱에 걸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뭐 음식물 같은 게 흘려가지고 턱에 오염될 수도 있고 또 마스크를 턱에 걸치면 코나 입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마스크 자체에 이 비말 차단 효과가 전혀 없는 문제도 있고요. 그럼요. 또 결정적인 문제는 보통 마스크를 턱에 걸칠 때 마스크의 앞면을 잡습니다. 예. 네, 앞면을 자꾸 올리고 앞면을 자꾸 내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마스크의 앞면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공간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곳이 오염에 가장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스크 앞면에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오염되어 있었는데 턱에 걸치려고 앞면을 잡아서 내리면 손이 이제 오염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 손으로 여기저기를 만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본인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또 바이러스를 또 전파시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이면 끈을 잡고 아예 마스크를 벗고 난 다음에 이를 보시고 다시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제대로 된 정석입니다. 네네. 그럼 뭐 식사를 한다든가 잠깐 마스크를 벗어야 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끈만 잡고 벗어야 하고 또 안쪽 면이 위로 가도록 그렇게 두어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표면에 오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은 오염이 되는 겉면이 밑으로 가고 안쪽 면이 이제 위로 가게끔 했는데 사실은 그런데 비말이 날아다니다 보면은 그렇게 놓았을 때 또 안쪽 면도 오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집어 넣으시라고 아예 그냥 권해드립니다. 뭐 가방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예. 잠시 집어 넣으셨다가 식당이나 혹은 커피숍 같은 데서 볼일을 다 보신 다음에 네. 착용을 하시기를 권해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식사할 때 마스크를 착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그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마스크 착용 시에 어떤 것들을 또 주의해야 하는지 교수님께서도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세요? 네, 기자님께서 자세히 설명 잘 해주셨고요. 네. 이제 마스크의 어떤 우리가 식약처에서 검증할 때 또 한 가지 하는 게 그 유해 물질이 나오는지 특히 이제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형광 표백제를 넣는데 우리 티슈나 뭐 타월 같은 경우는 형광 표백제가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덧대서 쓰시게 되면은 마스크의 어떤 밀폐율도 떨어뜨리지만 거기서 유해 물질을 또 흡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덧대서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네. 또 이제 날씨가 또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또 마스크가 이제 습하다든지 또 젖을 수가 있어서 마스크를 좀 여분을 한 2-3개 정도 가지고 다니시면서 중간중간에 교환해서 쓰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굳이 뭐 새 거가 아니더라도 뭐 쓰시던 거를 가지고 다니셔도 될 것 같고 또 이제 또 몇 개는 나를 위해서 가지고 다니지만 또 한 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지고 다니시다가 대중교통에서 이제 깜빡 잊고 안 가져오신 분들이 있으면 1,500원 이렇게 기부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마스크 나눠 쓰기 이런 것도 한번 하시면은 네. 물론 일부 중에는 막 난 안 쓰겠다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고마워하고 잘 쓰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오늘 그 두 분 전문가께서 이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올바른 마스크 사용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음식점. 요즘 그 음식점에서의 감염 전파도 또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음식점을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공간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방역 강화책을 내놨는데요. 이 내용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좀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음식점은 사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점이 위험한 곳이라고 지정이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굉장히 지금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음식점까지 위험하다라고 하고 이 생활 속 거리두기 혹은 생활 방역 체계가 지탱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네. 약간 이제 회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엇이든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뭐 식사 시간 이부제 또 테이블 칸막이 또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이제 거리를 떨어뜨리는 문제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네. 식사 시간 이부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 공무원 사회부터 시작을 하기로 지금 되어 있어서 11시 반부터 12시 반, 또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식사 시간을 나눠서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좀 피해 보자라는 그 발상인 것 같고요. 예, 또 예. 이제 테이블 칸막이 같은 것들은 이제 권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테이블 칸막이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지 않아도 옆 테이블에 있었다,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옆 테이블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감염이 되는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역학 조사 결과는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좀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테이블마다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러면은 분명히 비말 차단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식점 내에서의 감염을 차단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습니다. 왜 한계는 있냐면 네. 지금 음식점에서 전파되는 대부분의 사례는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거나 혹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전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개별적으로 칸막이를 설치해가지고 아예 그냥 1인 1실 형식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한은 사실은 음식점을 통한 그 전파 자체를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이제 당부를 해드리자면은 음식점에서 이 대화를 통해서 비말이 전파되어 가지고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사례도 있지만 사실은 또 손 씻기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이 매개체를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손 씻기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편 또 지난 4월이었던가요? 정부가 대국민 항체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분명히 항체 검사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듣고 싶네요. 네, 일단은 그 항체 검사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또 측정해야 되는 항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뭘 100%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효율적이고 또 비교적 정확한 그런 검사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항체 검사가 이제 앞으로 방역 조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5천만 명 중에 12,500명이 확진자이기 때문에 네. 약 한 4,000명 중에 1명꼴로 지금 감염이 되어 있다고 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 현재 확진자보다 더 많은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 뭐 3배가 될 수도 있고 10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뭐 0.025%든 0.25%든 10배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방역에 어떤 지침해 줄 수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재생산 지수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도 굉장히 미미한 정도의 수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깜깜이 환자,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생기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아무래도 사는 뭐 도시냐 아니면은 인구 밀도가 적은 지역 농촌이냐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만큼 잘 실천했느냐. 라든지 아니면 직업별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종교별로 차이가 있는지, 또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지, 사회활동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변수가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항체 검사를 할 건지 그러려면 또 설계를 또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체 검사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그런 인구 사회학적인 변수까지 측정을 할 건지 그렇기 때문에 항체 검사 뭐 우리 국민 감염률이 뭐 0.5%였다. 그리고 또 표준 오차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표준 오차 범위에 따라서 항체 검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가 조금 더 논의된 다음에 시작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BS